네, 코로나19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닥친 인플레로 인해서 지금 모든 세계 경제 그리고 시장이 큰 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거실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지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일단 오늘도 미 증시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흐름도 참 안 좋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그 활약이 많은 신인기 특파원의 뒷배경은 확실히 그 뉴욕 증시가 뉴욕의 그 거리가 활기를 찾는 모습이고 인터뷰 기간 동안에 뒤쪽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인데요. 투자 심리는 확실히 얼어붙었다. 우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얘기할 때 CNN의 그 공포 탐욕 지수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그 6 정도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수준은 금융위 직후, 코로나 직후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배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앵커랑 같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지난달에 팁스에서 물가 연동체 수익률이 처음으로 플러스 들어왔은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는 한국경제TV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팁스의 플러스 수익률 플러스는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거에 대한 위험 자산의 장세가 종료됐다는 이런 그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이때부터 빅테크라든가 가상화폐 가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팁스의 수익률 전환 이후에 플러스 전환 이후에 빅테크라든가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가지 사항을 좀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나무원이라 하는 캐시푸드의 순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빅테크 업종의 그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마진콜에 직면했다.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0%인데요. 국내 대형사의 그 펀드 수익률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세계적으로 저는 이분이 굉장히 그 펀드 운영을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캐시우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돼 보면 국내 그 대형 이렇게 증권사들의 자산운용사의 오히려 운영자들이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0%니까요. 결과적으로 마진콜이 발생해서 지금 딜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런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머스크입니다. 항상 캐시우드와 함께 머스크인데요. 3월 그 중순에 주식 분할에서 일부 사람은 2020년 8월 달에 주식 분할에 성공해서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한 $1,100 정도 되는데요. 3,000슬라 얘기하겠지만 자 어떠냐.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탈행위, 트위터의 적대적 M&A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머스크의 치욕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머스크의 주가는 정 PD께서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장중 초반에 $700 무너져서 $680까지 갔습니다. $1,100가 $680까지 갔습니다. 그 위에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나스닥이 오늘 지수 자체적으로 보면 플러스로 상승했습니다는 테슬라는 오히려 어제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보면 이전에 한번 이 테슬라가 주식 이렇게 분할할 때 유명한 이렇게 공매도 논쟁이 있었죠. 아마 방송에서 지적했습니다는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가는 머스크는 빌 게이츠의 친구라 그리고요. 빌 게이츠 당신은 또 머스크에 대해서는 친구라고 하지 않아요. 결국 불리한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부의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명한 테슬라 공매도 논쟁이 있었죠. 빌 게이츠는 가격을 하락을 해서 공매도를 쳤었는데요. 이때의 일론 머스크가 당신 친구인데 왜 테슬라 주가 하락에 공매도를 치느냐 해서 유명한 공매도 논쟁인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지금 한 40% 정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은 머스크의 굴욕,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대승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 굉장히 미국 시장을 이룰 때 하나의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과 함께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가상화폐 시장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주식시장도 위험 자산입니다는 주식도 가상화폐를 비롯한 그 비트코인은 더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문제도 브레이너가 사실 통화담책 부의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앞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을 거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투자자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브레이너 이사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워낙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버크셔의 해서웨이 주가도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앞에 비트코인 내면 나는 안 갖겠다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브레이너가 통화정책 부의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아주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먼 미스크의 Someday Sometimes 이론을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는 새로운 논리를 하죠. 이렇게 해서 살아 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작년 11월 달에 6만 8천 달러를 갈 때는 51만 달러 간다. 누가 얘기했느냐? 캐시우드. 시리뱅크는 31만 달러 간다. 이렇게 긍정적 편향을 사용해서 포머족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가격이 폭락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죠. 근데 한번 꺾이면 적어보겠습니다. 꺾이면 폭락해서 이번에 루나는 97%까지 폭락하는 휴지 조각이 되는 사태가 되죠. 저 모습이 고스란히 전개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7년에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도 요 세 가지 단계를 그대로 거쳤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단계는 이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흔들흔들하는 워버링 마켓이 되고요. 흔들흔들 뭐 이렇게 저는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 순간이 되면 덤핑이 되고요. 덤핑이 되면 프레시 크래시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이렇게 이 세 단계를 거쳤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너가 통화정책 담당 부의장으로 상원에서 인준된 이후에 이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코인 가격이 워버링 마켓이 됐었거든요. 그때마다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결과적으로 한순간에 97%까지 루나 같은 경우에는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맞았다. 그래서 하이먼 미스크의 자기 실현적 가설에 대해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비춰드린 겁니다. 우리 정 PD께서 그림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짝 비춰주시죠. 이렇게 비춰줄 저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97% 폭락하겠느냐? 폭락합니다. 밸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을 다른 위험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만큼 심리적 효과, 로버트 슈어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에서 우리가 긍정적 편향이 되느냐, 부정적 편향이 되느냐 이 문제에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자주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2017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을 보인 점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른 점이 루나와 테라, 뭐 이렇게 김치코인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CNBC라든가 이런데 테라라든가 루나 같은 김치코인발 한국 사람이 반응해서 김치코인이라 하죠. 이 김치코인발에서 2008년,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우려된다 하는 쪽에 위기와 결부돼 가서는 자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진 경우 많지만 위기와 결부돼서는 꼭 한국과 결부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년 전의 사례를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죠. 첫 해에 2017년에 그때의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했던 사태를 아실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달러에서 17,000달러 갔다가 3,000달러 밑으로 폭락하는 사태. 이게 비트코인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데요. 그때 왜 한국과 결부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 그때 비트코인 광풍을 주도했던 것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얼만큼 한국 사람에 의해서 비트코인 강풍이 됐냐면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에 한국에서 21% 거래됐습니다. 그것을 아마 시청자분 기억할 수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번에 왜 이렇게 보통 그런 사건이 터질 때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테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김치 코인이 폭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만 한국에서 이렇게 김치 코인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누가 CNBC라든가 이런 데 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기억이 안 좋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달러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하나의 이렇게 나쁜 점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올라갈 땐 선순환되는데요. 그럼 정점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선 정점이라는 것은 김치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격이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죠. 프로, 사이클, 자 정점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기에서 97% 떨어진다. 악순환일 때는 저점은 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프로, 사이클리컬러티 이건 이제 계속해서 지적했죠. 이게 이제 소위 변동성이 심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테라와 같은 이런 달러와 연계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예금 인출할 때 코인을 인출하는 게 달러를 인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테라라든가 루나 같은 이런 데 증거금을 달러 증거금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생명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테라라든가 이런 데에 달러 증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퀘스천을 그려왔던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번 것처럼 어려우면 폭락하는 사태가 많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브레이너 미국의 통화정책 담당자 부의장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최대적이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브레이너가 작년에 페드 이사로 페드 의장으로 거론될 때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밑으로 붕괴됐던 것이 작년 8월 달이거든요. 그것도 지적해드렸고 이번에도 비트코인 3만 달러 밑으로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맞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3월서부터 이게 위쪽으로 선순환가 아니라 악선으로 비시어스 사이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최근에 김치 코인이 폭락함에 따라서 2017년 비트코인이 한국 사람의 위기와 마찬가지로 사실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김치 코인발 금융위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나와 루나의 폭락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미세스 와타나베라고 합니다. 왜인 거죠?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 미세스 와타나베 굉장히 신조어일 겁니다. 아마 신조어는 아니더라도 한국경제TV를 이렇게 잘 보신 분은 와타나베 부인과 메담 와타나베와 미세스 와타나베는 이렇게 구별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금리에서 이렇게 휘달리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엔캐리 자금들이 저금리에서 엔화를 차입해서 다른 데에게 투자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시각이죠. 투자 대상에 대해서 자 금리차와 한착을 이용해서 아파트라든가 주식하는 이런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일본의 가장 흔한 성인 여성의 흔한 성을 따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랬고요. 자 차입 크립토커런시. 자 이 투자 대상이 일본의 엔화 자금을 차입을 일으키는데요. 투자 대상이 이게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통 미세스 와타나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김치코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죠. 가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미세스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저리의 엔화 차임을 일으켜서 한국의 김치코인이 투자했다. 근데 김치코인이 폭락하니까 한국의 코인 개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투자 손실이 컸던 것이 미세스 와타나베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미세스 와타나베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실 서로 와타나베 메담과 미세스니까 이렇게 서로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미세스 와타나베를 미스터 와타나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분류한 거고요. 왜 부부싸움이냐 하면 이 와타나베 부인은 해운대 아파트를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미세스 와타나베는 한국의 김치코인을 투자했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성과가 확실하죠. 지금 해운대 아파트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투자식이 나는데 김치코인 투자했던 미세스 와타나베는 손실이 기록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괜찮으냐 하는 와타나베의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해드립니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대상을 어디로 찾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과가 크게 차이 난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재테크 시장은 바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한국경제TV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것을 잘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김치코인 가격 폭락으로 마진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금융위기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은 비트코인 진단할 때도 세계 금융 시스템과 연계 가능성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낮았다. 1% 미만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융위 가능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 실제로 그랬었고요. 근데 이번은 좀 사정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서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상황이 다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진콜이 발생하면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딜레버리지면 뭔가 팔아야 되거든요. 뭔가 파는데 어떤 걸 팔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치코인은 알트코인인데 이것을 파기 증거금을 확보해서 요거 창업자가 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는 자 비트코인을 판다는 비트코인 폭락해서 연쇄 파동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금융위기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마진콜이 발생하면 딜레버리지 연결될 가능성이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는 문 정부 때는 2017년 비트코인의 그 한 차례 홍역을 치르면서도 전형적으로 그 코인 투자의 손실은 개인 투자 문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후에 이기 방지를 하기 위해선 증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게 한번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교훈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로 맡기다 보니까 이 증거금 보전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파악하는 제도가 미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든 위기는 뭐냐 하면 실체 파악이 가장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각도. 일단 2017년 대비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워낙 커졌다. 그래서 세계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위기와 관련돼서 2017년 지금 한국과 관련돼서는 사실 한국의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투기 문제를 개인 문제로 돌리면서 제도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체 파악이 어렵다.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 왜 CNBC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김치코인발 금융위 가능성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이렇게 할까 하는 이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미국과의 금리 차가 또 벌어지면서 데킬라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그 중앙일보에서 데킬라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에서는 먼저 진단해서 Great Divergence, 대발산이라는 얘기를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좀 자막을 통해서 1990년대와 지금 상황을 좀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 연대 안 돼서 시청자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시겠죠? 당시에 그 1994년 이후에 연준은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렸습니다. 3.7에서 6%, 1년도 안 돼서 빨리 올렸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독일이라든가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렸거든요. 다이버전스, 벌어진다, 대발산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1990년대에는 루빈 독트린이라 해서 달러 가치를 인적으로 부양했죠. 그때 엔달러 환율이 대상통화였었는데요. 그게 79에서 148에 오니까 세계 각국들의 캐리 자금이 전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왜냐? 금리가 높은 쪽으로 또 달러 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금리 차익과 환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자금이 쭉 빠지니까 왜 데킬라 위기냐? 1994년 멕시코 데킬라 위기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1990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었고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데킬라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앵커는 아마 저도 뭐 술을 안 먹는 사람입니다는 데킬라는 이 선인장 가지고 만든 수준인데요. 이게 그냥 먹으면 골치 아프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도 컴플리케이트 내지는 컴플렉스하죠. 복합 위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측면인데 쉽게 깨지지 않는 숙취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숙취 현상에서 저 아시아 위기도 겪었고 후속해서 러시아 금융위기도 겪었다 이러겠다. 그래서 데킬라 위기다 이런 표현이 지금 최근에 거론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1990년대 중반과 같이 신흥국들의 연쇄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전에 바로 직전 질문과 지금과의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한번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그 3월 회의 이후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학사. 자, 미국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3월 달에 0.25% 올리고 앞으로 빅스텝 올린다. 경우에 따라서 올해 그 2% 이상 올린다. 근데 ECB라든가 BOJ, 유럽중앙은행이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침체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BOJ는 그렇다 하루 효과가 이렇게 해서 저금 대형債고저기 때문에 결국 금리 차가 벌어진다. 또 하나의 1990년과 달리 이번에는 경제 위상이 증가했던 중국의 인민은행은 이렇게 대출금리, 정책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달러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앨런 덱토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달러 인덱스 90입니다. 지금 오늘 104엔, 장중한 때 105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N달러가 아닙니다. 저거 원달러입니다. 대상통화, 대상통화. 요거 좀 자막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에 1,082원에서 지금 1,287원에 종가가 1,287원, 장중한 때 1,290원이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990년대 똑같처럼 금리차 벌어져 달러 가치 저렇게 강세가 돼 캐리 자금은 전부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번엔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신흥국들이 연쇄 위기가 되지 않느냐. 이미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다음에 잠비아 이런 국가들이 위기가 당하니까 연쇄 위기가 당하지 않느냐 해서 데킬라 위기에 대한 재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새 정부 경제팀이 진단해받는 첫 시험 무대가 제2 외환위기설이 놔두는 금융시장. 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걸 텐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시금융 상황 점검회를 주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까요? 네, 사실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뭐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돼서 이전 정부에서 물론 헌이지만 근데 모든 위기는 초기에 심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위기는 급하다고 해서 구체적인 방안, 지금 금리를 올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자본 이탈 방지역에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실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호 이렇게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라.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해라. 하는 입장이죠. 왜 오늘 윤석열 이렇게 새 대통령 당선자가 있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5만 원권인데요. 달러를 좀 집어넣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거시금융 회의가 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위기는 이 출발입니다. 심리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실체하라. 자화자찬하지 말라. 자화자찬은 하지 말라. 이전 정부는 무조건 자화자찬하는데요. 자화자찬하면 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당신네들은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가 아니냐. 근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대환경이 의존하는데 무슨 놈의 자화자찬하냐 하면 거기에 캐션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경제에 대해서 오랜 경륜이 있으시고 그래서 정확한 실체방.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하셨던 이런 사실 이경식 이렇게 사장께서 나중에 김영삼의 경제부총리를 가셨는데요.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앵커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온 게 아니라 막대기 핸드폰을 해서 수행비서를 했는데요. 이 부총리께서 아주 몸매가 작으시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으면 그때 사무관 시절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고 막대기 핸드폰이 더 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개인적으로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위기 사항을 다 경험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런 내용을 잘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는 뭐냐? 이렇게 아무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이렇게 신속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국민들이 같이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위기설 내놓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어려울 땐 위기설을 내놓는 사람인데요. 한국이 위기설 당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국이 위기를 당하면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꼭 좀 미래 예측 던자. 뭐 뉴욕에서 공부해가지고요. 꼭 예측해서 한국의 위기설에서 뭐 이렇게 하는 최무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어려울 때마다 한국 경제 위기를 하는데 위기는 안 됐고 꼭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당신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이 위기 상황을 맞으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느냐 꼭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국에 대해서
자, 지금 그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는 어떤 쪽이냐? 쉽게 지금 오늘 한다 하더라도 방안 도출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지금 왜냐? 한국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거든요. 뭐든지 풀어보러 퍼블리크 정치에서 위기를 풀어가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계에 한국의 주제에서 가장 오래되신 외신 기자가 한 말씀을 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얽혔습니다. 정치권이 저렇게, 한국은 입법 우위 시대인데요. 정치권이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뭐 제2의 외관, 외환보유고 확충, 그것보다는 정치권만 봉합되면, 여간에 봉합되면 그 봉합되는 것이 수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정치권만 통합이 되면 한국은 외환위기 가능성 없다 하는 이 말을 좀 뼈저하게 우리가 정치권을 그렇게 아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을 비롯해서 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는 금융시장,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